40년간 밤낮으로 일해 3층 집을 지은 시어머니. 여든이 된 저는 그 집 골방에서 두 며느리의 밥을 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죠. 평생의 희생 끝에 저는 마침내 반격을 결심합니다. 내 나이 80, 이름은 박선자예요.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편안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내 하루는 아직도 동트기 전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 3층짜리 집은 내 평생의 땀과 눈물이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곳이죠. 40년간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려 번 돈으로 한 층 한 층 올린 내 자부심이자 역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지금 내 공간은 1층 주차장 옆에 딸린 사시사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4제곱미터짜리 창고방이 전부랍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철제 침대와 내가 직접 나무 판자를 대서 만든 옷장이 이 방의 유일한 가구죠. 알람도 없이 눈을 뜨면 뼈마디가 쑤시는 몸을 일으켜 혈압약부터 찾아요. 약이 비싸서 하나를 반으로 쪼개 먹은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이렇게 아껴야 한 달이라도 더 버틸 수 있으니까. 2층에는 은행원인 큰아들 민준이네가, 3층에는 교사인 작은아들 지호네가 살고 있어요. 한 지붕 아래 대가족이 모여 산이 남들은 복받았다 하겠지만 80평생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집에서 매일같이 배우고 있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두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이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어른들 국과 아이들 국을 따로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동이 터와요. 2층과 3층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하죠.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요. 그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가서 빈 그릇들을 치우는 게 내 아침의 마지막 일과거든요. 큰아들 민준이는 요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친구 보증을 잘못 서줬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걸 어깨너머로 들었죠.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돈 문제로 날카로워졌어요. 큰며느리 혜진이는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온종일 휴대폰을 들고 자기 사는 모습을 찍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일인가 봐요. 그 애의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은 늘 완벽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야만 하죠. 낡은 옷을 입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나는 그 완벽한 그림에 옥에 티일 뿐이에요. 어머님, 이 집은 너무 촌스러워서 사진이 예쁘게 안 나와요.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싹 다 뜯어 고쳐야겠어요. 혜진이가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지는 말에 내 평생이 담긴 이 집은 한순간에 촌스러운 배경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애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교묘하게 나를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는 기술은 이제 거의 예술의 경지랍니다. 작은 며느리 수민이는 혜진이와는 달라요. 언제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죠.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서늘한 벽이 느껴져요. 초등학교 교사인 그 애는 아이들을 비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게 삶의 목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늘 내게 어머님, 요즘은 과학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어머님 방식은 옛날 방식이라서요. 라며 웃으며 말하곤 했죠. 내 평생의 지혜와 경험은 그의 앞에서 비과학적인 옛날 방식이 되어버려요. 손주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면 할머니 피곤하시게 하면 안 되라며 슬쩍 아이들을 데려가 버리죠. 내 시골스러운 생활 방식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거라는 걸 나는 모를 수가 없었어요. 두 며느리는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는 물론이고 7식구의 식비까지 모두 내 연금과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깨서 충당했죠. 무료로 살고 무료로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내 희생은 늙은 어미의 당연한 의무일 뿐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었죠.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을 일부러 착불로 시키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바빠서 그런데 택배 오면 돈 좀 대신 내주세요. 그러고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법은 없었어요. 아예 식료품 목록을 적어 식탁에 올려두기도 했죠.
꼭 유급 가사도우미에게 지시하는 것처럼요. 제일 얄미울 때는 마트에 같이 가자고 할 때예요. 온갖 유기농 식품의 비싼 수입 과일까지 카트 2개를 가득 채우고는 계산대 앞에만 서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어머, 중요한 전화가 왔네.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봐라며 사라져버려요. 결국 남겨진 건 나와 산더미, 같은 물건들. 그리고 그걸 계산해야 하는 내 목뿐이었죠. 한 번은 너무 속이 상해서 이건 너무 많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혜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더군요. 어머님도 같이 드시잖아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세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던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져 꼼짝도 못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손주 녀석이 바닥에 비누 거품을 잔뜩 풀어놓고는 치우지 않은 탓이었죠. 엉덩방아를 찍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는데 문 밖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더군요. 하지만 누구 하나 나를 부축해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멀뚱히 서서 내려다볼 뿐이었죠. 민준이가 마지못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혜진이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집안일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엉덩이의 통증보다 심장이 더 아파왔어요. 언뜻 보니 큰아들 민준이가 내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내 혜진이가 아들의 팔을 끌고 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다 늙은 노인네 걱정은 우리 애들 미래나 걱정해요. 내 마음에 남은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다들 신이 나서 설악산 단풍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나는 또다시 투명인간처럼 앉아 밥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은아들 지호가 나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함께 하자는 말인지. 나는 너무 기뻐서 고개만 연신 끄덕였죠. 그날 밤 나는 창고방으로 돌아와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수십 년 만에 가족 여행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깰 돈도 좀 찾았어요. 손주들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무도 여행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계획이 취소됐나 싶어 불안했지만 차마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렇게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요일 아침 멀리 사는 친척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급히 지방에 다녀와야 했어요. 저녁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안은 불이 다 꺼진 채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아이들 신발도 며느리들 구두도 보이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무심코 소파에 놓인 혜진이의 태블릿 PC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그리고 화면 가득 눈부시게 붉은 단풍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가족들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두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죠. 오색 단풍보다 더 화사한 모습으로요.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완벽한 가을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설악산, 가족여행, 힐링타임. 그 완벽한 그림 속에 나만 없었어요. 나만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그 행복한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집안의 적막함이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사진 속 그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어요. 아,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이 집의 낡은 가구 혹은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을 뿐이구나. 80평생 처음으로 나는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태블릿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 같았죠.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다가도 한편으로는 내 평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허무함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시끄럽게 열리며 그들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들의 인사는 건조했고 며느리들은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파에 쇼핑백을 던져놓기 바빴어요. 내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조금도 알아채지 못했죠.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작전은 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부터 노골적으로 시작됐어요. 큰며느리 혜진이는 어디서 불렀는지 젊은 남자 디자이너까지 데리고 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더군요. 줄자를 들고 벽을 재고 벽지를 만져보며 자기들끼리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나는 내 집에서 졸지의 구경꾼이 되어 그들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봐야 했죠. 혜진이는 보란듯이 내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은 완전히 현대적으로 뜯어 고쳐야겠어요. 그래야 제 친구들을 불러도 창피하지 않죠. 비용은 어머님이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 말에는 질문이 아니라 통보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내 존재와 내 지난 세월이 담긴 이 집의 역사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려는 그 의도가 너무나 선명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내일과는 똑같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이제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 집 안에서 벌어지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로 한 거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은 며칠 뒤 또 다른 새벽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손주 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충전기에 꽂아둔 손주 녀석의 태블릿 PC 화면이 툭 하고 켜졌어요. 그리고 화면 위로 알림창 하나가 떠올랐죠. 우리 가족 겜 새로운 메시지 이게. 이상했어요. 분명 우리 가족인데 그 안에는 내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나만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건가. 불길한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대화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들은 나를 어머니나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시골 할망구, 고집불통 노인네, 심지어 돈줄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마치 내가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나 물건인 것처럼요. 대화의 중심 내용은 역시나 이 집이었어요. 성산동 이쪽이 곧 재개발 들어간대. 우리 집도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다던데? 라는 민준이의 말에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빚부터 갚고 지원에는 애들 유학 자금하면 되겠네. 라는 혜진이의 답이 이어졌어요. 그들에게 이 집은 내 피와 땀의 결정체가 아니라 그저 나눠 가질 돈뭉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를 정말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늘 조용하고 상냥했던 작은 며느리 수민이가 올린 메시지였죠. 그 애는 서초동 법조타운에 가서 상담까지 받고 왔다더군요. 여러분, 제가 알아봤는데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고 판단력이 흐리시다고 의사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집 파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요. 그 밑에는 아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 약속을 잡아두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었어요. 나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등 뒤에서 소름이 돋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죠. 그날 이후 나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는 순한 늙은이처럼.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죠.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저녁이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를 거실로 부르더군요. 작전 실행의 날이 온 거죠. 그들은 내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어요.
부동산 증여 계약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저희가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야 복잡하지 않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혜진이가 재촉했어요. 어머님,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다 어머님 편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뜯어보았어요. 아들들의 불안한 눈빛, 며느리들의 탐욕스러운 미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향했죠. 내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혜진이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그 낡은 집에 대한 집착 좀 버리시고 요양원 가실 준비나 하세요. 그 순간이었어요. 마당과 거실을 가르는 유리창 너머로 옆집 김 여사님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 여사님은 요즘 온라인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소품을 파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아마 그날도 마당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나 봐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창가로 다가온 거겠죠. 혜진이의 폭언과 그에 이어지는 아들들의 침묵, 그리고 모든 것을 듣고 돌처럼 굳어버린 내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김 여사님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상 어딘가로 생중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나는 그저 내 등 뒤에 꽂힌 비수를 움켜쥐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음을 직감할 뿐이었어요. 며느리의 폭언이 거실을 가르던 그 순간 나는 내 등 뒤에서 꽂히는 비수보다 창밖 너머 흔들리는 휴대폰 화면을 먼저 보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내 평생의 비극이 저 작은 기계를 통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창고방 낡은 철제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신감과 슬픔에 몸을 뒤척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고요했고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서글펐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이 집에서 저들의 손에 쫓겨날 수는 없다. 어둠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면 나 역시 싸워야만 했죠. 80평생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싸워본 적도 없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여느 때처럼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나는 손주 녀석이 학교에 간 틈을 타 다시 그 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견이라는 이름의 그 잔인한 채팅방에 들어가 나를 시골 할망구라 부르며 재산을 나누어 가질 계획을 세우던 모든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 낡은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죠. 두 번째 증거는 옆집 김 여사님에게 있었어요. 나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지만 이번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죠. 저녁 무렵 나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사들고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김 여사님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며칠 전 있었던 소동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날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웠지? 며느애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봐. 혹시 그날 찍던 영상 아직도 갖고 있으려나? 동네 시끄럽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김 여사님은 내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별말 없이 휴대폰을 가져와 문제의 영상을 찾아 내게 보내주었어요. 영상 속에서 나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고 혜진이의 목소리는 악기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죠. 그 영상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내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렸음을 직감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나니 이제는 내가 싸울 방법을 알아야 했어요. 나는 무작정 집을 나섰죠. 내 발길이 향한 곳은 동네에 있는 마포 중앙 도서관이었어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상속, 유언, 신탁, 성년 후견 제도 같은 낯선 법률 용어들을 들여다보았어요. 평생 재봉틀과 부엌만 오가던 내게는 암호처럼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죠. 작은 노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하나씩 단어의 뜻을 적어 내려갔어요. 옆에서 공부하던 젊은 학생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도 했죠. 학생,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나? 학생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이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도서관으로 출근했어요. 글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죠. 난생 처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법을 배웠어요. 젊은 자원봉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내게 필요한 법률 정보들을 하나씩 찾아 읽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이제는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자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나는 신문에 나온 법무법인 광고를 보고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어요. 내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수임료부터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어요. 결국 돈 없는 늙은이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절망감이 다시 고개를 들 무렵이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지역신문 한 구석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기사를 발견했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45세의 김태준 변호사였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죠. 내가 가져간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본 뒤 그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 사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시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막아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미처 효도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사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님의 이 싸움은 단순히 어머님 한 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게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존엄을 뒤늦게나마 지켜드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내 사건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답니다.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어요. 바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었죠. 우리는 며칠 밤을 새워 계약서의 내용을 가다듬었어요. 내용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죠. 첫째, 내 전 재산의 60%는 내가 죽은 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재단에 기부한다. 둘째, 20%는 손자들의 대학 등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한다. 셋째, 남은 20%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아들 내외는 요양원에서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내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지 않는 한 단 1원도 상속받을 수 없. 계약서의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는 없었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또다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낡고 지저분한 집에서 사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혜진이의 눈앞에 그 애가 가족 채팅방에서 나를 시골 할망구라 부르며 재산을 나누던 대화 내용들을 캡처한 사진들을 펼쳐 보였죠. 혜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나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 평생 처음으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은 없지만
내 침묵은 팔기로 했다. 내가 며느리에게 그 서늘한 경고를 날린 후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들 내외는 나를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죠. 그들은 아마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다음 작전을 짜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새벽을 열고 내 일과를 소화하며 폭풍이 닥쳐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예상대로 폭풍은 그리 오래지 않아 도착했어요. 그날 아침 우편함에 꽂혀 있던 두툼한 법원 등기 우편을 받아든 순간 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차가운 활자들이 내 눈을 파고들었어요. 유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 내 아들 민준이와 지호, 두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청구 이유에는 내가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및 망상 증세를 보여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따라서 자녀인 자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후견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나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자식들이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공식적으로 낙인 찍은 서류를 마주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아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나는 곧장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내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나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어머님의 모습에 맞서 진짜 어머님의 삶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동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는 본격적으로 여론전이라는 것을 펼치더군요. 그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상한 변호사에게 소가전 재산을 빼앗길 위기라느니 자식된 도리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밀어내신다느니 그럴싸한 거짓말로 동정심을 자아내려 했었죠.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는 듯했어요. 나를 마주쳐도 어색하게 눈을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너무 박하시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쯧쯧. 그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밝혔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신뢰를 쌓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나는 자식도 못 알아보는 괴팍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를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있게 알아온 사람들은 달랐어요. 아들 내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죠. 반격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동네 슈퍼마켓 평상에서였죠. 혜진이가 동네 아주머니 몇몇을 모아놓고 또다시 내 흉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돈 계산도 못하시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슈퍼 주인이 퉁명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누가 돈 계산을 못한다는 거요? 박 여사님은 40년 단골인데 외상 한 번을 한 적이 없고 잔돈일 원 하나 틀린 적이 없는 양반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그 한마디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30년 지기 이웃 김 여사님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걱정 마, 선자야. 내가 법정에 가서 똑똑히 증언해 줄게. 그날 며느리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휴대폰 영상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든든한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소문은 내가 다니던 작은 절에까지 퍼져나갔어요. 나와 함께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던 보살님들은
내 소식을 듣고는 제 일처럼 분개하셨죠. 그분들은 그날로 박선자 보살님을 위한 탄원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지, 얼마나 사려 깊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겨왔는지를 빼곡히 적어 내려갔죠. 그중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는 젊은 보살님 한 분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낡은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나를 위해 그렇게 힘을 합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갔을 때 내 손에는 수백 명의 서명이 담긴 두툼한 탄원서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웃들의 증인 진술서와 탄원서, 그리고 김 여사님의 영상 증거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며 내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이게 바로 어머님께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삶 전체의 진실성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는 변호사님의 눈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죠. 법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는 밤늦도록 함께 연습했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뒤에는 내 삶의 진실을 믿어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서 있었죠.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내가 이제는 더 넓고 단단한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답니다. 이제 곧 법정에서 내 아들들과 마주해야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재판이 열리던 날 아침, 나는 4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입었던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평생을 재봉사로 살며 수많은 옷을 지었지만 내 삶의 무게가 실린 옷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하는 내 옆에는 김 변호사님이, 그리고 내 뒤에는 이른 아침부터 함께 가주겠다며 나선 이웃들이 든든하게 서 있었죠. 법정 안은 이미 방청석을 가득 메운 내 이웃들의 온기로 훈훈했어요. 반대편 내 아들들 뒤에 앉은 사람은 장모님들 뿐이더군요. 그 텅 빈 공간이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편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를 고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노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혈압약을 쪼개 먹는 것, 낡은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배제한 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유언을 한 것 모두가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죠. 내 아들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변호사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애써 눈을 돌려 판사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그동안 도서관에서 삐뚤빼뚤한 글씨로 직접 정리했던 법률 노트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들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박선자 여사께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공부하고 정리하신 노트입니다. 과연 이것이 판단력이 흐린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나의 첫 번째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어서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되었어요. 나의 사람들이 내 삶을 증명해주기 위해 한 사람씩 증인석에 섰죠. 먼저 동네 슈퍼 주인 아저씨가 나섰어요. 그는 내가 40년간 단 한 번도 외상을 하거나 계산을 틀린 적이 없으며 손주들에게 줄 과자 하나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던 총명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어요. 다음은 옆집 김 여사님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법정 스크린에 김 여사님의 라이브 방송 영상을 틀자 장내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어머니, 이제 그만 그 낡은 집에 대한 집착 좀 버리시고 요양원 가실 준비나 하세요. 큰며느리 혜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본 혜진이는 경악하며 얼굴을 가렸고 아들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의 공기는 완전히 내 쪽으로 기울었답니다. 40년간 내가 옷감을 떼오던 동대문 원단 가게의 박 사장님이었어요. 그는 나와 동갑내기 친구이자 내 성실함의 가장 오랜 증인이었죠. 그는 판사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박 사장님하고 거래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옷감 값 계산을 단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실수하면 먼저 알아채고 알려주셨죠. 저 양반의 손과 눈은 그 어떤 저울보다 정확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정직하고 총명하게 살아오신 분한테 정신이 흐리다고 말하는 것은 저 양반의 인생 전체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역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내 삶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고 판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어요.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판사님은 판결봉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지만 내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본 법원은 박선자 씨의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 명확하고 이성적인 판단 아래 작성되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언 효력 정지 및 성년 후견인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내 뒤에 앉아있던 이웃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겼구나. 내 인생이 이겼구나.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는 충격에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두 아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법정 한쪽에 있던 지역 방송국 카메라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고 있었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은 그렇게 통쾌하고도 서글펐어요. 법정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내게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이웃들을 한번 돌아본 뒤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내 이야기는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80대 노모의 눈물의 승소, 현대판 고려장, 법의 심판을 받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죠.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하나 더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내 집 2층과 3층으로 배달된 부동산 인도 명령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15일 이내에 이 집에서 완전히 퇴거해야 한다는 차갑고 공식적인 명령이었죠. 그 서류를 받아든 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고 해요. 자신의 화려한 인플루언서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그리고 당장 민준이의 박봉 월급으로 비좁은 월세방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여서요. 작은 며느리 수민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교사 월급으로는 서울의 비싼 집값은커녕 아이들 국제학교 학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웠으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이 낡은 집이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권력 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답니다. 인도 명령이 떨어진 후 보름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길고 그들에게는 짧았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2층이나 3층에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짐을 싸든 눈물로 밤을 새우든 저는 제 1층 창고방에서 묵묵히 제 시간을 보냈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사 트럭이 도착했고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마당의 낡은 평상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헬쑥해진 얼굴로 몇 번이고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목시계만 들여다보았어요. 마치 그들이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을 재는 것처럼요. 제 침묵이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야 깨닫는 듯 보였어요. 오후가 되자 그들의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어요. 텅 비어버린 2층과 3층의 창문이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아들들이 제 앞에 서서 한 번만 돌아봐 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탄 차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곧장 미리 불러두었던 열쇠 수리공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대문부터 현관, 그리고 2층과 3층의 모든 방문까지. 집 안의 모든 자물쇠를 새 것으로 바꾸는 데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낡은 자물쇠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는 작은 보안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저만의 성이 된 거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제 전화기는 불이 났어요. 아들들의 애원하는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였죠. 큰아들 민준이는 새벽 6시부터 대문 앞에 와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커튼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을 통해 화해하라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난 뒤 저는 통신사에 가서 제 휴대폰과 집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고 아들들의 번호는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인터폰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전했어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새롭고 훌륭한 집은 너희들 힘으로 직접 지으렴. 이 집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낡고 촌스러운 집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평생의 역사가 담긴 곳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죽은 사람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그들이 대문 밖에서 한참을 더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잿빛이었던 머리를 곱게 물들이고 동네 미용실에서 수십 년 만에 머리 모양도 바꿨죠. 평생 어두운 색 옷만 입던 제가 처음으로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사입었어요. 제 가장 큰 도전은 운전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운전면허 교실에 등록했을 때 다들 80살 노인네가 무슨 운전이냐며 말렸지만 저는 해내고 싶었죠. 몇 번을 떨어지고 다시 도전한 끝에 마침내 손에 쥔 운전면허증을 들고 저는 제게 작은 빨간색 경차 한 대를 선물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신기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서울 시내를 처음으로 혼자 달리던 날, 저는 80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답니다. 제 삶은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노인복지관의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고 평생학습관에서 꽃꽂이도 배웠죠. 그리고 제 평생의 기술이었던 재봉틀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과거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저는 동네의 저소득층 여성들과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을 위해 무료 재봉 교실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던 2층은 재봉틀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활기찬 교실이 되었고 3층은 동네 어르신들이 언제든 와서 차 한잔하며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였어요. 우편함의 낯익은 글씨체로 쓰인 손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16살 손주 녀석이었죠. 편지에는 어설픈 글씨로 할머니,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어 손주 이름으로 된 학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말없이 대학 등록금만큼의 돈을 이체해 주었죠.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어른들의 탐욕 속에서 상처받았을 그 아이의 미래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황량했던 마당은 이제 제가 직접 가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이 되었죠. 저는 종종 그 정원에서 이웃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오후를 보내요. 가끔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서성거리며 이쪽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릴 뿐이에요. 80년의 희생 끝에 되찾은 지금의 평온과 존엄을 다시는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하고 청소를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가 가꾸는 꽃들을 위해, 그리고 나와 함께 웃어주는 좋은 이웃들을 위해 하루를 시작하죠. 80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나의 집에서 나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존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내 남은 생을 통해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싶답니다. 박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줘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른답니다.